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에 보면은요, 제4절 재무제표 요소라고 있어요. 재무제표 요소.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로 개념체계에서 정한 거는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측정해서 보고하는 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수입, 비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 아래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산은 어떤 기업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이거보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더라도 그게 장래에 기업의 어떤 효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면 자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효익, 얘가 쓸모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기업에 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유입에 기여한다. 뭐 수익 창출에 기여하든지 원가 절감에 기여하든지 뭐 생산에 기여하든지 하여튼 기여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통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귀속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귀속되기 위해서 그 자산이 기업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이 반드시 그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적 통제가 없는 경우에도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회계 D편에서 공부하는 금융리스. 리스 자산은 기본적으로 그 리스 회사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사용이 그 회사의 리스 이용자의 자산처럼 사용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자산은 기업의 유형자산으로 그 자산이 유형자산 등으로 표시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의 법률적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산은 기업의 과거 사건의 결과,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것을 예전에 샀든지 그것을 만들어냈든지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았든지 그런 이유로 기업이 갖고 있는 거죠. 자, 부채는 어떤 거냐? 부채는 기업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과거 사건, 뭐 옛날에 그거를 외상으로 샀다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이 기업에서 유출되어 이행될 그런 현재 안고 있는 의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부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의무라는 거예요. 현재 부담을 갖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보면은요, 방금 전에 이제 자산의 정의가 있었고, 부채의 정의가 있었는데요. 회계에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그게 자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자녀 지분이다. 이런 말로 이야기해요. 자산이 있으면 이 가운데 이거를 이 부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이 주주의 몫이다. 그래서 자녀 지분이다. 자산의 자녀 지분이 주주 거다. 그게 자본이다.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회계의 자본은 이 나머지 자산이 주주 거다. 나머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자본이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장부상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주식의 시가총액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장기업이라고 했을 때 주식의 시가총액이
가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현재 시점에 실현된 가치나 또는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장부상 자본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보면은 재무성과 요소 해가지고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뭐냐, 어떤 회계기간에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 매출이다, 이자 수익이다, 이런 게 어떤 회계기간에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말한다. 근데 경제적 효익의 증가라는 게 주주가 출자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수익의 정의상 주주의 출자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자, 광의의 수익은 수익이라는 거하고 차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차익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뭐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처분이익,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차익인데요.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 자산의, 말이 반대로 쓰여져 있네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이야기해요. 특정 회계 기간 동안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경제적 효익의 감소가 그 주주에게 그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죠. 배당은 보면은 기업에 생긴 잉여를 주주가 자신의 권리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주주에 대한 분배는 비용으로 보지 않죠. 그것은 뭐 이익 처분이다, 이익잉여금 처분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자, 광의의 비용은 비용과 차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차손은 예를 들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금융자산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차손 개념인데요. 그래서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감액 손실, 이런 것들이 차손 개념인데요. 비용이나 차손의 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 그냥 비용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8페이지 보면은요, 48페이지 보면은 제5절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그 인식과 측정의 기본 가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기본 가정으로 계속 기업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기업이라는 게 이야기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계속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계속 기업이라는 게 기업이 계속 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당분간 문 닫지 않는다. 그게 계속 기업이에요.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청산을 계획한다면은 청산을 계획한다면 더 이상 계속 기업이 아니죠. 그런 계속 기업이 아니면은 이 개념 체계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그 방법은 이 개념 체계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청산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이 기준서들, IFRS 기준서를 적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을 표시하는 게 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기업을 가정하면은 도움을 받는
계속 기업을 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전제가 돼가지고 발생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먼저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역사적 원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역사적 원가라는 게 과거에 취득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그게 역사적 원가라는 개념이죠. 과거에 취득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예, 그런 개념인데요. 역사적 원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역사적 원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역사적 원가라야지, 역사적 원가하고 계속기업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계속기업이라야지 역사적 원가가 계속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요. 반대로 계속기업이 아닌, 가령 이제 2개월 후에 청산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산들은 2개월 후 청산하는 시점의 가치가 반영돼서 보고되는 그런 재무제표가 적정한 재무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기업이 아니라면은 청산가치 등으로 자산부채가 보고되는 게 적절한 재무제표가 보고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기업을 가정해야지 역사적 원가가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예요. 자, 감가상각이 어떤 겁니까? 감가상각이 어떤 자산이 소비되는 기간 동안 이걸 비용화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기업이 2달 후에 청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은 2달 후에 가치를 가지는 금액 이외의 가치 부분은 다 비용이라고 처리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그런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거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감가상각이 타당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이나 비유동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동이나 비유동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을 가령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죠. 가령 이제 재무상표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될, 현금화될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그 이후에 실현될 것은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하죠. 근데 기업이 한 달 후에 청산할 계획이라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몽땅 유동자산으로, 자산은 전부 다 유동자산으로 보고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비교식 재무제표를 공표하게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단기뿐만 아니라 비교식으로 정기 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정기 매출이 얼마고 단기 매출이 얼마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 올해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업이 당장 문을 닫을 예정이라면 비교식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고, 예, 비교 재무제표, 전년도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지금 청산했을 때 청산가치를 표시하는 그런 재무제표만이 청산의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비교라는 게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비교식 재무제표라는 게 의미가 있다.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만 유동, 비유동 구분이 의미가 있다. 계속 유지돼야지 감가상각이 의미가 있고, 계속 유지돼야지 역사적 원가가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라고 있어요.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게 핵심되는 정의였죠. 예,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정의가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자산의 정의가 있으면은 바로 이거를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회계처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산 등이 정의를 충족시키고 아울러서 그 자산 등의 인식 기준이 충족돼야지 비로소 재무제표에 보고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사건이 재무제표에 보고되기 위해서는 그게 정의를 충족하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지 보고될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인식 요건은 뭐냐 하면은 가령 이제 자산이나 수익 같은 경우는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자산이나 수익 같은 경우는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부채나 비용 같은 경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AND 조건이에요. AND. 그와 동시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금액을 측정할 수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보고할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인식 기준이라는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 보면은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이라고 있어요. 측정이 뭐예요? 측정이 얼마의 금액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금액 얼마라고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현재 그 기업회계 기준서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역사적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가 무엇이냐? 그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고하는 게 역사적 원가죠. 가령 이제 뭐 유형 자산을 원가로 측정해서 보고한다, 그런 거죠. 또는 물건을 팔아서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 매출 채권을 원가로 보고한다. 그 발생할 당시 금액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게 역사적 원가라는 거고, 역사적 원가가 재무제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측정 기준이에요. 일전에 이제 객관식 시험에 재무제표의 가장 보편적인 측정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틀린 말이에요. 가장 그 재무제표에 많이 사용되는 거는 국제회계 기준이 공정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역사적 원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채도 뭐 반대 개념인데, 뭐 부채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행원가라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현행원가는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그 블랙보드가 있어요. 기업이 이 블랙보드를 갖고 있는데 이 블랙보드를 기업이 지금 취득한다면은 얼마 줘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얘를 지금 산다면은 얼마 줘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취득할 경우 지불할 금액이 얼마냐, 지금 산다면은 얼마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실행 가능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행 가능 가치. 이거는 이제 위에 현행원가는 지금 산다면 얼마냐, 이런 거죠. 실행 가능 가치는 가령 이 블랙보드를 지금 판다면은, 그래서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린다면은 돈이 기업에 얼마 유입될 것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판다는 개념이에요. 얘는 팔아서 돈이 들어온다면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냐, 뭐 1년 후가 되더라도 하여튼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요 위에 거는 인풋 개념이고 취득할 경우 금액이 얼마냐, 밑에 거는 아웃풋 개념이에요. 팔았을 때 얼마 들어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의 현재 할인 가치예요. 현재 할인 가치.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블랙보드가 뭐 2년 후에 팔릴 거다. 2년 후에 팔릴 거다. 2년 후에 팔릴 거다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 그 금액 자체를 이야기한다면은 실행 가능 가치 개념이 될 거고, 그 2년 후에 그 금액을 지금 가치로 평가하면 얼마냐. 2년 후에 어떤 돈이라는 게 지금 가치하고 다르죠. 그래서 현재 가치 측정을 한다면 얼마냐,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할부 매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제 여러 기간에 걸쳐서 그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럼 그 채권 받을 돈들의 명목 금액이 아니라 그 현금 흐름들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했을 때 제로 시점, 지금 현재의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자산에 있어서 현재 가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 측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 개념 체계에서는 이렇게 4개만 나오고 있어요. 개념 체계에서는 이렇게 4개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준서를 조금 더 배우면 이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공정가치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순공정가치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개념 체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4개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2장 재무보고 개념 체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2장 이 재무보고 개념 체계가 사실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번 봐서 잘 이해도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거의 뭐 시험 치기 전날쯤에야 머리에 자리하게 되는 게 개념 체계인데요. 그 중에 또 어려운 개념으로 자본유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 51페이지 보론에 갖다 놨는데요. 이 책에서는 약간 좀 본문보다는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들을 보론이라는 제목으로 갖다 놨는데요. 자본유지 개념. 자, 자본유지라는 게 있어요. 자본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익을 측정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전이 얼마인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본전이라고 했을 때 그게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 그래서 자본이 얼마인지 측정이 돼야지 번 그 가운데 나머지가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돈이기 위해서는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중요한데요. 책에는 뭐 51페이지부터 좀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예를 한 가지만 이해하면은 51페이지 붙어 있는 그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론에 있는 본전, 자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문회에 갔어요. 고등학교 동문회에 갔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1년 전에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갔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가 야, 그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는데 너 돈 좀 벌었겠네. 그래서 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어떤 친구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대답으로 그 아파트가 지금 40억이야. 그거 내가 30억에 1년 전에 샀었거든. 그래서 30억짜리가 1년이 지나서 40억이 됐으니까 뭐 10억 벌었어. 이런 이야기 누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본전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무자본 유지 개념으로 자기 본전을 측정하는 거고, 금액을 명목금액으로 측정하는 그런 측정치를 갖고 있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아파트로 얼마나 돈을 벌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그거 지금 시가가 40억이거든. 1년 전에 내가 30억 주고 샀어.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잖아. 그럼 30억짜리가 10%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은 33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고, 그럼 33억하고 40억 차이 7억을 내가 벌었어. 이렇게 답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본을 불변 화폐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자본이 30억이었는데 자본 유지 개념으로 자본에 대한 조정으로 3억을 추가로 생각해서 총 자본이 33억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 40억하고의 차이, 그래서 이익이 7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 아파트가 지금 40억이야. 그런데 내가 1년 전에 그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처분할 계획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 여전히 갖고 있는 거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나는 돈 번 게 없어.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실물 자본 개념으로 자본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되겠어요. 지금 40억이지만은 30억짜리에 뭐 어디셔널하게 뭐가 붙은 게 있지만은 이게 다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30억 있고 자본 유지 조정이라는 게 10억이 있고, 그래서 이거 다 본전이다, 이익은 빵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본 유지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재무적인 명목 화폐 금액으로 그 기초기말 그 시세 차액을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고, 기초 자산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자본으로 보고 현 시세하고의 차이가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기초 자산의 기말까지 같이 변동된 게 여전히 자본이다 이렇게 봐서 현재 시세하고 그 자본에 있어서는 그 자본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익은 빵이다 이렇게 보는 실물 자본 유지 개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1페이지, 52페이지 등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2장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